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댓글 리뷰 시간을 또 가질까 합니다.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바쁜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낚시한다고 바빠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는 낚시하러 다니는데 요즘에는 오징어가 한창이에요. 그래서 무늬 오징어하고 뭐 화살 오징어 뭐 이런 것들 잡으러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종종 휴대폰을 들 때마다 올리신 댓글을 다 읽어보는데 그 중에서 수준이 좀 높은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만한 댓글들을 좀 골라가지고 오늘도 한번 한 편을 만들까 합니다. 다른 뭐 간단한 게 코멘트 다신 분들은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시작합니다. 닉네임이 유사나진이라는 분이 올린 건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토피에 감마리놀렌산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많이 봤는데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잖아요. 오메가6의 경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감마리놀렌산을 달맞이꽃 종자유나 영양제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더 깨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래도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맞이꽃 종자유가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해서 오메가6 성분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료제로서 개발돼서 제약사에서 만든 약도 있어요. 그 약을 우리가 아토피 환자한테도 쓰거든요. 근데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초기 때는 오메가6하고 3의 비율이 많이 깨지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만성적인 어떤 염증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지방산 자체가 부족하신 환자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방산조차도 부족해가지고 그 지방산조차도 땡겨서 쓰기 힘든 환자들이 있어요. 아토피 환자들이 대부분 다 영양 결핍 상태에서 초기 때는 오메가6를 집어넣더라도 그 자체가 원료로서 사용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건 좀 복잡한 이제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얘를 또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깨지는 과정에서 좀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더 진행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이제 전문적인 알러지 환자를 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초기 때 아토피가 너무 심하고 피부가 다 갈라지고 스케일이 생기고 접점 마르고 막 이런 환자한테는 초기 때 달맞이꽃 종자유를 쓰다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용하다가는 나중에 뺍니다. 빼고는 이제 오메가3만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오메가3하고 6의 비율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이 설명이 안 맞죠. 그러나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피부 상태가 어떻고 영양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는 초기 때는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달맞이꽃 종자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이죠. 두 번째, JS님이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덕분에 오래전 유기화학 책도 꺼내서 보니 좀 더 이해가 빠르네요. 대단하시죠. 유기화학 책을 꺼내서 보실 정도의 정성이라면은 제가 의대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유기화학을 처음 배웠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뭘 했냐? 물리지구과학을 공부했어요. 우리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 해서 대학교 선택을 할 때 과학 계통 중에서는 2가지만 선택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생물화학이 있는가 하면은 물리지구과학이 있었는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물리지구과학을 좋아했어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천문 기상학과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의대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부를 했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대 가더라도 그걸 선택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죠.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중금속 레벨 보는 것을 위해서는 모발이랑 혈액 검사 중 어떤 게 더 정확한가요? 그죠? 이런 생각을 과학자라면은 또는 의사라면 무조건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안타깝게.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혈액검사와 모발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혹시라도 의사선생님이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과연 몇 명이라 볼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조직 내에 쌓여져 있는 중금속을 잴 때는 조직을 뜯어야 되잖아요. 원래 골수를 빼거나 뭐 어떤 지방 조직을 떼거나 이렇게 떼서 그 조직 내에 있는 어떤 중금속의 양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살을 째야 되고 조직을 뜯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인베이시브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반려 안 권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나타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끊으면은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정량화를 한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 머리카락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양을 측정을 하면은 얘를 대략적으로 우리 인체의 조직 내에 쌓여져 있는 중금속의 양과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시켜 놓은 거예요. 되게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건 이미 과학자가 입증을 했어요. 각각의 조직 내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양과 모발을 측정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게 연관성 있게 나타나느냐 이미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직을 대표하는 검사로서 모발 검사가 정확하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이제 정의를 내리시고, 그렇다면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중금속은 무엇일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조직 내에 쌓인 것보다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걸 검사하는 게 더 정확하다. 얘는 정확한 이유가 그냥 그 자체를 검사한 거잖아요. 뭐를 비율을 들여서 이걸 통해서 얘를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중금속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쌤들도 있죠. 그거는 맞는데 두 가지의 그런 개념,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개념은 제가 볼 땐 둘 다 있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를 뿐이죠. 혈액은 혈액 속에 진짜 갖고 있는 그 자체를 검사한 거고요. 조직을 다 뜯어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모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직에 쌓여져 있는 양을 측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죠. 그럼 그렇다면은 두 가지의 이해의 차이점을 다른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급성기 폭로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폭로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바로 조직으로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돌겠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조직 내에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급성기 폭로 때는 혈액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혈액의 농도가 높을지라도 조직 농도는 낮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얘가 만성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게 다 조직 내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은 낮아져 있는데 조직은 높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아주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과연 현재도 폭로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폭로된 게 지금 조직 내에 쌓여져 있어서 지금 우리 모발 검사에서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저는 1차적으로 조직 검사를 먼저 합니다. 만성적인 폭로가 우리 몸에 더 많은 건강상의 유해를 끼치거든요. 물론 급성 폭로가 그러면 안 끼치냐 그게 아니고요. 산업체에서 진짜 독성 중금속에 급하게 폭로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톡식한 중금속에 폭로될 확률이 너무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들 왔을 때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환자가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병, 뭐 암이든지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든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있다면은 이거는 오래전서부터 계속해서 쌓여져 있다 보니까 내 몸이 버티다 못해 병이 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 쌓여져 있는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먼저 보고요. 만약에 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높네? 얘를 빼야 되겠네 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다음에 왔을 때는 저는 피를 뽑아서 혈액 내에 똑같이 높아져 있는 중금속의 양을 혈액으로 체크합니다. 되게 좋은 팁인데 이건 오늘 또 팁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환자를 치료할 때 조직 내에 쌓여져 있는 양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혈액 양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조직이 이만큼 쌓여져 있던 사람인데 혈액을 검사했더니 요만큼밖에 없어요. 얼마 안 돌아다니네? 근데 이제 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조직 내에 쌓여져 있던 게 이만큼이고 혈액이 이만큼일 때 조직에서 우리가 빼는 게 킬레이션이잖아요. 얘가 오랫동안 쌓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뺄 때 어디로 나오죠? 당연히 혈관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양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킬레이션 지정하면 얘가 증가합니다. 신기하게. 되게 많이 올라가요. 이건 제가 다 확인한 거니까 이건 믿으셔도 되겠죠. 제가 다 이미 임상실험 다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면서도 다 경험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낮았던 혈중 레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는 폭로된 적도 없는데 왜 이게 올라가지? 킬레이션 하시면요. 거의 웬만한 중금속들은 다 올라가요. 일시적으로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어떤 플라토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때쯤 되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조직 내에 녹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되게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있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이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했죠입니다. 둘 다 정확한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또 다른 팁을 제가 방금 방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처음에는 조직 검사를 하시고요. 모발 검사 후에 수치가 높은 게 나오거나 나왔을 때 얘를 킬레이션 하실 때는 무조건 베이스라인의 중금속량을 체크해 놓으시고, 자주 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4번 정도 킬레이션 하고 나면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더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더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 제각각인데 각각의 의미는 여러분이 판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 세 번째로 또 마감해야 되겠네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유소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최근에도 답변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피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서 궁금해요. 아마 이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 파트에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TSA가 110이고요. TSH가 2.83, 프리T4가 1.13. 이 혈액 검사 결과만 본다면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만 보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만성 피로가 있고요. 혓바닥이 좀 제가 올리는 영상처럼 좀 두툼해져 있고요. 손톱에 세로줄이 있고요. 모두 해당되고, 좀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인후염, 편도염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기능의학과에 가서 약 처방 받는 게 좋을까요? 이분도 이제 관심을 조금 갖기는 시작했는데 아직은 이제 다 기능의학으로 넘어오지 않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시죠. 벌써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나도 증상이 비슷한데 내가 약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약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네, 갑상선의 펑션은 정상이면서도 내가 느끼는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일으키죠. 이걸 이제 기능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펑셔널 하이포사이로디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기능의학자들은. 그 얘기는 혈액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내 몸이 느끼는 거는 저하로 느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고민스럽죠. 이럴 다 정상인데 거기다 대고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환자들한테 첫 번째 검사를 하셔야죠. 여기는 지금 무슨 약 처방 만든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약을 먹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 몸이 정확하게 지금 뭐가 부족한 게 있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심은 되겠죠. 요오드가 부족한지. 요즘에는 이제 간단하게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검사로서 내 몸에 요오드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요. 되게 저렴한 검사로. 그러니까 쉬우니까 근처에 병원 가셔서 요오드 내 몸속에 부족한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얘가 부족하다면 요오드를 넣어주면은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면 되겠죠.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몸속에 요오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럼 다른 이유를 찾아야죠. 내가 피곤해져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손톱에 뭐 이런 가로줄, 세로줄이라든지 혓바닥이 붓고 믹스 이데마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는 요오드 부족이 가장 많아서 요오드를 넣어주고는 싶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증상에 맞춘 모든 영양제들 다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환자가 호소하는 어떤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거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정확하게 이 환자가 이게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은 얘를 그때서야 확인하고 넣어주는 쪽으로 저는 이제 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오늘 3가지 댓글을 다 읽었는데 제가 준비한 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3가지 댓글로 마감하고요. 날씨가 오늘 출근하는데 되게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체온 조절이 되게 급격하게 변한 경우에는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